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싱가포르에 글로벌 혁신센터를 준공했습니다. 건물 한 곳에서 생산과 연구개발 등이 모두 이뤄지는 인간 중심의 스마트 도시명 모빌리티 허브가 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글로벌 TV 시장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한 달여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올해까지 18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킬 것으로 관측됩니다. 양종의 KB금융지주 회장이 오늘 첫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조직 변화를 통해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KB가 되겠다는 취임 소회를 밝혔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증권업계의 최고 경영자 세대 교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증권사 수장들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싱가포르에 글로벌 혁신센터를 준공했습니다. 건물 한 곳에서 생산과 연구개발 등이 모두 이뤄지는 인간 중심 스마트 도시명 모빌리티 허브가 될 전망인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로봇이 아이오닉 5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작업자가 의자형 웨어러블 로봇을 이용해 아이오닉 5 도어를 조립합니다. 현대차그룹이 오늘 싱가포르 서부 주롱 혁신지구에 준공한 글로벌 혁신센터. 이 센터는 약 4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약 9만 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아이오닉 5와 자율주행 로봇택시 등을 생산하는 연간 3만 대 규모 전기차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1층엔 자동 물류 시스템과 스마트팜, 차량 인도 공간이 있고 3층엔 스마트 제조 시설이, 5층 옥상에는 시승과 테스트가 가능한 스카이트랙이 들어섰습니다. 하나의 건물에 소규모 제조 설비, 연구개발, 사무를 위한 업무 공간, 고객 체험 시설까지 갖춰진 복합 공간으로 구성된 겁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사람 중심의 신기술을 통해 혁신을 이루고자 한다면서 인류의 발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혁신센터는 공정 전반에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작업자는 무거운 부품을 다루는 반복적 조립 업무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자동화된 셀 기반의 유연 생산 시스템과 현실과 가상을 동기화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 기반 생산 운영, 데이터 기반 지능형 운영 시스템, 인간과 로봇이 조화를 이루는 인간 중심의 제조 공정 등을 통해 다양한 환경 변화와 고객 니즈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향후에는 자율 생산까지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공장 전반의 전체 프로세스를 지능화하고 자율화까지 가는. 현대차그룹은 주문부터 인도까지 고객 중심의 플랫폼 구축을 통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 인간 중심의 스마트 도시명 모빌리티 허브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세계 TV 시장에서 30%에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가 한 달여 남았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18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TV 수요 감소에도 프리미엄 제품군이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초대형 프리미엄 TV 네오 QLED TV. 삼성전자가 네오 QLED와 초대형 TV 등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 확대를 통해 올해도 세계 TV 시장 1위 자리에 도전합니다. 어제 시장조사기관 옴디아가 발표한 올해 3분기 글로벌 TV 시장 실적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매출 기준 29.9%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글로벌 TV 시장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2.4%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수량 점유율에서도 18.3%를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삼성TV는 2006년 이후 올해까지 18년 연속 업계 1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글로벌 TV 시장 수요가 전년과 비교해 감소하고 있지만 삼성TV는 $2,500 이상 프리미엄 제품 시장에서 네오 QLED와 라이프스타일, 초대형 OLED 등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라인업을 확대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에도 프리미엄 중심의 판매 전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사는 성수기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 판매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고 네오 QLED 98인치 초대형, 라이프스타일 스크린과 같은 고부가 제품군을 중심으로 믹스 개선을 지속하며 수익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삼성의 QLED 제품의 경우 올 들어 3분기까지 총 584만 대를 판매하며 프리미엄 TV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2017년 QLED를 처음 시장에 선보인 이후 올해 3분기까지 누적 판매량은 4천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한편 LG전자는 OLED TV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옴디아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OLED TV 출하량은 203만 6,800대로 출하량 기준 점유율 약 55%를 차지했습니다. 11년 연속 OLED TV 시장 1위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LG전자는 퀀텀 닷과 나노셀 기술을 활용해 정확하면서도 풍부한 색을 표현할 수 있는 프리미엄 TV를 비롯해 세계 최초 무선 전송 기능을 적용한 무선 OLED TV 시리즈로 세계 TV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KB금융그룹의 새 수장인 양종희 회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35년 전 행원에서 출발해 이제 자산 규모 716조 원의 KB금융을 이끌게 됐는데요. 양 회장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목표로 삼고 취입 일성으로 상생금융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현장 중심으로 조직을 변화시키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KB의 상징인 노란색 넥타이를 두르고 있는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KB금융은 오늘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신관에서 계열사 대표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종희 회장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양 회장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KB금융그룹을 만들어 나가자고 취임 일성을 내고 이를 위해 가장 중점적이 되는 경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약속한 부분은 상생 경영입니다. 양 회장은 기업의 재무적 가치뿐만 아니라 고객과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기업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리딩 금융그룹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회장은 업계의 시선이 모인 인사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지만 그룹 운영 시스템에 대해선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양 회장은 그룹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영업을 담당하는 현장 직원을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대우받는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는 원론적 멘트로 들릴 수 있지만 양 회장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이 조직을 변화시키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양 회장은 지주사 핵심 부서를 두루 거친 전략 재무통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에 현 KB손해보험인 당시 LIG 손해보험 인수를 주도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고 KB손해보험 대표만 3년임했습니다.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현 조직의 변화를 빨리 이끌어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또 비은행과 디지털, 글로벌 경영에 대한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회장 발탁 배경도 변화 추진의 신호탄으로 읽힙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과 주주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 거란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현장 직원들이 신명나게 영업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만들고 기업 가치 제고를 통해 주주들의 신뢰와 응원에도 부응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증권업계의 최고 경영자 세대 교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내부 통제 실패와 업황 부진 여파에 장수 CEO들이 대거 물러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여의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연말 연초 인사철을 앞두고 임기 만료되는 증권사 수장들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증권업계가 임기를 만료를 목전에 둔 CEO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이 향후 인사에 어떻게 반영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연말 증권사 CEO들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그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는 증권가에 워낙 다양한 각종 금융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CEO 교체설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증권사 12곳이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연초 3월까지 해서 CEO들 교체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증권사가 36개 정도인데 이 가운데 3분의 1이 수장 교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어제 메리츠증권에서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메리츠증권이 14년 만에 대표이사가 바뀌게 됐습니다. 리스크 전문 관리로 리스크를 굉장히 관리를 잘하는 전문인으로 꼽히는 장원재 사장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됐는데요. 업계에서는 최장수 CEO였던 최임은 대표이사가 물러나게 되면서 14년 만에 파격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세대 교체 신호탄을 쏘아 올린 미래에셋증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셋 역시나 오랜 기간 이 회사를 이끌었던 수장이 변화하게 됐는데요. 최현만 회장 등 창업 멤버가 이제 용퇴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서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여의도에서는 증권가에는 새로운 CEO들 교체 바람이 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흘러나오면서 긴장감이 역력한 모습입니다. 네, 세대 교체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증권사들의 이번 인사 키워드가 어떻게 될까요? 네, 안정에 무게를 실어서 대부분 연임에 성공했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증권가에서의 인사 키워드는 아무래도 그 단연 화두가 내부 통제 강화인데요. 라더견 주가 조작 사태, 영풍재지 하한가 사태, 여기에 증권사 IB 임직원들이 SPC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코스닥 기업들의 내부 정보를 빼돌려서 사익을 취득했다, 그런 혐의까지 받고 있어요. 다양한 금융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 부분에 굉장히 방점이 좀 찍힐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금융당국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각종 사고의 원인이 증권사들의 미흡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올해 증권사 금융사고의 손실 금액을 조금 살펴보면 668억 원입니다. 이게 역대 최대 수준이에요. 올 한 해에만 얼마나 많은 다양한 다사다난한 사고가 있었는지 이 수치를 통해서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부동산 시장도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IB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리테일도 마찬가지고 이 때문에 증권사들의 실적도 굉장히 암울한 상황인데요. 특히나 부동산 PF와 관련된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되면서 이 부분 역시나 증권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증권사 CEO들의 연임 혹은 이 교체 관련한 소식들도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네. 이 다른 업계 전망들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의 CEO는 연임될 가능성이 다소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문 대표가 지금 5년째 한국투자증권을 이끌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1위 증권사에 한국투자증권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때문에 내부에서는 연임을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함께 6년째 삼성증권을 이끌고 있는 장석훈 사장도 연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실적을 잘 방어했고 또 지금 증권가에서 각종 금융사고에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연루되지 않은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 CEO의 연임 가능성이 좀 적은 세대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증권사들도 있습니다. 바로 NH투자증권과 KB증권인데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지금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두 대표 모두 금융당국에서 지금 문책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판매 사태로 인해서 아마 최종 제재 수위는 이번 달 말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문책 경고 징계가 확정이 되게 된다면 두 대표 모두 자리를 좀 떠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책 경고를 받게 되면 금융권에서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재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 수장의 거취를 놓고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보도본부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금융사 22곳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평가 대상을 3개 그룹으로 나눠 매년 1개 그룹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를 조사해왔습니다. 평가는 내부 통제 체계 구축과 상품 개발과 판매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준수 사항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5단계로 등급을 구분해왔습니다. 올해는 은행 4곳, 생명보험사 5곳, 손해보험사 4곳, 카드 여전사 3곳, 증권사 3곳, 저축은행 3곳 등 22곳의 회사를 대상으로 평가했습니다. NH농협은행과 DB손해보험, 우리카드, 미래에셋증권 4곳은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금융사 18곳은 보통 등급을 받았고 우수와 미흡을 받은 곳은 없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에서 은행업권은 타 업권에 비해 양호하게 운영 중이라고 분석했고 카드와 캐피탈, 저축은행은 소비자 보호 체계가 다소 미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서울에서 정비사업지가 나오면 건설사 간 과열된 수주 경쟁에 클린 수주 캠페인까지 진행했었는데요.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서울 주요 사업지로 꼽히던 여의도 공자, 동작구 노량진 1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실패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시 곳곳에 재개발, 재건축 붐이 불며 건설사들의 수주 격돌이 예상됐었지만 서울 주요 사업지로 평가받던 곳들에서 유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알짜배기 사업지로 불리던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동작구 노량진 1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도 불발됐습니다. 여의도 공작아파트는 여의도 재건축 1호가 유력한 곳으로 대우건설과 포스코 ENC의 수주전이 예상됐지만 앞선 1차 시공사 선정에서 대우건설이 단독 입찰에 유찰됐고 두 번째 입찰에서도 대우건설 단독 입찰로 시공사 선정이 불발됐습니다. 다만 공작아파트는 2차례 유찰로 수의계약 요건이 성립돼 조합은 대우건설과의 수의계약 혹은 입찰 재공고 중 선택을 해야 하지만 대우건설이 계속해서 관심을 보인 만큼 대우건설과의 수의계약이 전망됩니다. 노량진 1구역은 노량진 뉴타운의 최대 구역으로 사업비가 1조 원이 넘는 사업지로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지난 9월 현장 설명회에 GS건설, 삼성물산 등 7개 건설사가 참여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본입찰에 들어가자 참여한 건설사들이 없었습니다. 조합에서 제시한 3.3제곱미터당 730만 원의 공사비로는 사업성이 충족되지 못해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약화됐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땅값도 많이 올라가고 공사비도 많이 올라가고 반면에 주택 가격은 조금 하락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사업성이 조금 낮아지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건설 경기의 부진으로 대형 건설사들의 사업 선정 눈높이가 높아져 서울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입찰 경쟁을 하기보다는 사업성을 위주로 평가하면서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에 따른 자금난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기조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신세계그룹 계열사가 총동원된 대규모 할인 행사인 쓱데이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행사가 진행된 일주일간 2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SSG닷컴과 G마켓, W컨셉 등 온라인 계열사들의 선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13일에서 19일 진행한 쓱데이의 매출이 직전 행사인 2021년 같은 행사 기간 대비 22% 증가한 1조 7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직전 행사인 2021년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이마트의 최근 한 달 평균 매출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이번 쓱데이는 13일 온라인 행사를 먼저 시작하고 17일부터 오프라인 행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우선 온라인 부분에선 패션 플랫폼 W컨셉이 직전 행사 대비 161%의 폭발적인 매출 증가율을 달성한 데 이어 신세계 라이브 쇼핑 34%, 쓱닷컴 31%, G마켓 10% 등의 매출 신장을 기록했습니다. 6개 계열사 12개 브랜드가 참여한 쓱데이 스페셜 라이브 방송엔 총 약 15만 명의 시청자가 몰리며 지난 행사 라방 대비 매출이 64% 늘었습니다. G마켓과 옥션은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자체 연중 최대 쇼핑 행사 빅스마일데이 기간 총 2,117만여 개의 상품을 팔며 힘을 보탰습니다. 오프라인 부분에선 그룹 핵심인 이마트 매출이 지난 행사와 비교해 22% 늘었는데 TV, 냉장고, 세탁기 등 단가가 높은 대형 가전과
반값 행사로 큰 호응을 얻은 가공식품 매출이 전체 실적을 견인한 걸로 풀이됩니다. 신세계백화점도 대형 가전, 생활, 패션, 잡화 등 모든 카테고리에서 높은 판매고를 올리며 전체 매출이 53% 늘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으로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수준의 할인가를 선보인 점이 쓱데이 흥행 요인으로 꼽힙니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올해 마지막 대형 할인 행사인 쓱 블랙 프라이데이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먹거리에 마실거리에 주류까지 가격 인상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비맥주가 최근 가성비 맥주로 불리는 발포주 가격을 낮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 가족이 반지하집에서 마시던 술이 바로 발포주인데요. 오비맥주는 지금의 고물가 상황이 가성비 제품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고물가 상황이 가성비를 강점으로 경쟁하는 발포주에게는 시장 확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비맥주는 지난 15일 발포주 필굿의 편의점용 1.6리터 대용량 페트병 제품 가격을 약 7% 인하했습니다. 오비맥주는 발포주 가격 인하에 대해 최근 맥주 가격이 오른 가운데 소비자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이트진로 역시 앞서 소주와 맥주의 출고 가격을 인상하며 발포주 제품의 경우에는 인상률을 최소화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류 기업들이 주력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서도 가성비 제품의 인상률을 최소화하거나 인하하는 건 경기 침체 시기 제품 선택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저가 제품의 소비자 접점을 늘리는 불황기 마케팅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불황기에 소비자들의 욕구나 심리 상태를 반영해서 좀 많이 팔리는 제품들이 나오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뭐 얇은 지갑이라든지 또는 어떤 심리적으로 침체돼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터치하면서 자기 회사의 본 제품의 이미지를 좀 계속 연관시키면서 유지할 수 있는. 발포주는 메가 함량이 10% 아래인 맥주로 주세법상 기타 주류로 분류됩니다. 주세율이 30%만 적용돼 출고가도 30에서 40% 저렴합니다. 맥주와 맛은 비슷하지만 가격이 저렴해 불황형 맥주로도 불립니다. 실제로 발포주 시장은 홈술 문화 확산으로 집에서 값싸게 즐길 수 있는 주류가 각광받던 코로나 시기 급성장했지만 엔데믹 이후 그 성장세가 주춤한 상황입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전체 라거 시장 중 발포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7년 2%에서 2020년 6%대까지 늘었지만 2021년 이후로는 7%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편 발포주가 탄생한 일본에서는 경기 침체 시기 발포주 판매율이 급등하며 기타 주류 판매율이 전체 주류 대비 50%까지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내일은 법정기념일인 김치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알리는 김치의 날이 세계 곳곳에서 기념일로 제정되고 있는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년 넘게 김치를 앞세워서 세계 속 K푸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간의 여정을 신홍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국 연방하원이 김치의 날 기념일 결의안을 다음 달 6일 본회의에 올려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땅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날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정해 기념하게 된 겁니다. 결의안이 채택되는 12월 6일에는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김치의 날 제정 기념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런 소울푸드가 대한민국의 국민과 750만 해외동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위상을 지키는 길이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김치의 날을 전후해 미국과 브라질 등 김치의 날을 제정한 국가의 현지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한 김치 판촉전, 소비자 체험 등 다양한 마케팅으로 글로벌 김치데이를 확산시킨다는 전략입니다. 글로벌 김치의 날 기념일 제정은 김춘진 사장 취임 5달이 된 2021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발을 뗐습니다. 세계인들의 기념일이 된 김치의 날. 김춘진 사장을 중심으로 미국 한인사회와 해외 정관계 외교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고 해외 지역본부를 통해 제반 행정 절차 등을 지원받아 성과를 낸 겁니다.
지난해 2월 미국 버지니아와 뉴욕에 이어 6월 워싱턴 DC에서 김치의 날 기념행사 기획 등 지원 활동도 해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6월 브라질 상파울루와 아르헨티나에서도 김치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의했습니다. 7월에는 영국 런던 킹스턴에서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으로 김치의 날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2011년에 비해서 12배의 그런 수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44%의 수출 신장률을 가져왔는데, 그런데 이제 시작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미 하원에서 통과된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의 작은 주주들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이제 제2, 제3의 김치의 날 제정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이렇게 해서 세계 4개국 14곳에서 기념일이 제정됐고 12월 미 연방에 이어 뉴저지주까지 제정이 완료되면 글로벌 16개 지역이 김치의 날을 제정해서 기념하게 됩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로 문을 열어제친 세계 시장에서 농수산품 팔로우의 날개를 활짝 펴게 되면서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호남 신홍관입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